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죠. 먹고 자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을 추구하고 애정을 느끼고 존경을 받으려 하는 것까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욕망까지도 갖게 되는데요. 욕구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에게 부족한 걸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면 욕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놓고 보면 인간의 단순한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끝없는 욕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성공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페이팔을 설립한 피터 틸은 초창기 페이스북에 투자한 이후로 인간의 모방 욕망을 꼽았죠. 인간의 욕망은 서로를 모방하는 데서 비롯되고 또 그건 전염된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명품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예쁜 카페와 음식점들도 어쩌면 인간의 모방 욕망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하시겠습니까? 3월 28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KBS 기자들이 똘똘 뭉쳐있는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최근에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배달비까지 합치면 치킨 3만 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런 한숨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치킨뿐만이 아니죠. 과자, 아이스크림, 생수, 짜장면, 김밥, 칼국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들썩이는 먹거리 비용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또 가상자산 시장을 흔들었던 테라 루나 사태가 벌어진 지 어느덧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테라폼 랩스 권도형 대표가 검거가 됐는데 제도화는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제대로 처벌은 가능할지 이 가상자산 이슈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짧으니까요. 잘 주목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좀 불안감에 좀 휩싸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세가 1g당 82,000원 정도라고 하고요. 한 달 만에 가격이 8%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 돈으로 사려면 부가세 포함해서 35만 원이 넘습니다. 자, 반짝거리는 저도 갖고 싶고 여러분도 갖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건 뭘까요? 힌트까지 드리라고 하는데 힌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 메달을 따면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 금방 맞추실 수 있습니다. 금방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그 추억도 그냥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추억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분께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도 저희가 선물로 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튜디오 모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시장은 조금 혼조세였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은행 이 불안의 발단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인수 소식에 금융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기술주는 약세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제 0.47% 하락했습니다만 다우 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를 꼽으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어 다음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로 어떻게 전이되느냐. 두 번째가 이제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뱅크데믹, 뱅크런과 이제 팬데믹의 합성어인데
5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9대 1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7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제 가능성까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 연방기금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 금리는 3.7%입니다. 이 얘기는 5%인 기준금리가 연내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들 매파성 발언이 이어질 겁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는 이제 미국 스위스에 의해서 독일 최대은행 도이치뱅크 위기로 약보합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떤 위기의 발단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인수합병으로 이제 일단락 지어지면서 코스피도 한 7포인트 정도 올라서 2416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시황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좀 하락세는 멈춘 모습이기는 한데 카카오의 그 SM 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가 마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아마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일 거예요. 아마 SM 지분 35% 주당 이제 15만 원에 사들인 공개 매수에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로 이제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SM의 총 주식은 39.9%를 차지하게 돼서 SM의 최대 주주로 등극은 했는데 문제는 경쟁률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지금 SM의 공개 경쟁률을 보니까 2.2대 1이에요. 이 얘기는 공개 매수 목표 물량 한 833만 주 모집이었는데 무려 1880만 주 우리 주식 사주십시오라고 청약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이제 청약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다 사들이지 않고 목표 물량에 맞춰서 신청 비율대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만 원 공개 매수가였는데 어제 10만 원 무너졌고요. 지금 9만 원이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매수로 팔지 못한 이제 물량 상당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오히려 이제 낙폭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M&A 재료가 빠진 이후에 주가의 향방에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최근에 급등하는 주가 따라 사셨던 분들을 조금 속상하실 수 있겠는데 또 다른 그 공개 매수 참여자였죠. 이제는 본인들의 주식을 이제 팔게 된 당사자가 됐는데 하이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이브가 지금 SM 보유 주식 한 375만여 주예요. 15.7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를 카카오 측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평균 취득 단가가 무려 12만 원이에요.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공개 경쟁률이 2.2대 1이기 때문에 절반가량도 채 못 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이브가 한 4,5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확보한 이 주식, SM 주식, 공개 매수에도 절반 가까이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 가격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 수준에서 주가가 머무른다 하더라도 최소 100억 원 가량이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하이브는 잔여 지분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가진 주식 한 200만여 주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이제 매도 물량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자본시장법상 이제 최대 주주의 9주를 인수할 때는 보호예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경영진은 이제 다발적으로 예외 보호예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브가 이제 주식시장을 상대로 해서 대량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한때는 좀 카카오랑 지분 경쟁을 벌이면서 주가를 이제 올려주는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잠재적인 이제 매도 물량을 갖게 된 하이브 역할이 좀 금방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학교 식당밥, 특히 이제 대학교 학생 식당밥을 학식이라고 줄여서 부르던데요. 이제 1,000원짜리 학식이 많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사실 없죠. 그렇죠. 과자도 못 사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1,200, 1,500원은 줘야 합니다. 네. 붕어빵 정도는 1개 내지는 2개 정도 살 수 있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한 끼 식사 먹으려면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듭니다. 자, 이런 고물가 속에 이제 1,000원짜리 학교 급식은 주머니가 가변이 대학생들한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1,000원 학식의 이제 원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들 아침 식사 문화를 좀 조성해보자. 그리고 쌀 소비량을 좀 진작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림부,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이 자체 예산을 통해서 충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올해 따져보니까 전국의 한 336개 대학 가운데 41개, 한 12%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당초 취지는 아침밥 가격 낮춰서 식사 거르지 못하게 하자라는 게 취지였지만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학교 1,000원 학습 사업을 좀 확대하자라는 이제 공감하고 있어서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도 이제 자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좀 재정이 조금 열악한 지방 대학교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대학마다 이제 재정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편차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끼 식사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4,000원에서 5,000원 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학생이 1,000원,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뭐 3, 4,000원 정도는 학교가 부담해야 된다는 구조입니다. 사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 대학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 정말로 이거는 뭐 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156개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적자입니다. 무려 1,500억 원대 적자. 물론 뭐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가 있고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 5년 연속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1,000원을 대준다 하더라도 아침밥 복지를 누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 역시 이제 이 참여하는 대학의 어떤 재정 상황을 좀 보면서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재정이 좀 불안한 대학교에서는 1,000원 급식이 남의 나라 이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조금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데요. 자, 그리고 이제 먹거리 중에 하나 주키니 호박이라는 게 있더군요. 뭐 돼지 호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주키니 호박이 좀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이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이른바 이제 승인되지 않은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이제 판정이 돼서 전량 수거, 폐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 주키니 호박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돼지 호박으로 불리면서 사실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좀 다른 품종입니다. 네. 근데 현재 전국 농가 약 3,500여 이제 곳에서 재배 중인 것을 알아줘서 이걸 잠정 출하를 중단시키고 또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전량 수거해서 매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소비자 단체는 불안합니다. 이게 사실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게 국내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정부에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유전자 변형 종자가 들어왔고 또 어떤 회사가 수입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또 이게 2015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하니까 얼마만큼의 양이 지금 시중에 유통됐는지를 이제 공개한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의 변형 이 주키니 호박 종자의 경우에는 유통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횟수할 경우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유통된 주키니 호박. 근데 또 이게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데 이게 어떤 또 유해성이 있는지도 밝혀진 게 없고 그렇죠. 좀 맞습니다.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점점 것들이. 불안한 거죠. 특히나 이제 학교 급식으로 대량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아이들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막연한 불안감이 제일 무서운 건데 이건 좀 당국이 좀 빨리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오늘 경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242님이 최근에 카드값 때문에 이걸 팔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슬프지. 자, 그리고 0229님이 요즘에는 한 돈이 아니라 반 돈짜리 이 반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요즘에 돌잔치 때도 이 반지를 선물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너무 비싸져서. 한민주님은 금요일이고 싶네요라고. 센스 있으셔라. 자, 우리 이제 원탁의 기자들 K 넘어가겠습니다. KBS 박대기 석민수 기자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혁진 기자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제부에서 네. 먹는 문제 취재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요? 예. 제일 중요한 거 하시네요. 그렇죠. 식품업계, 네. 그러니까 뭐 유통 이런 부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치킨 얘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 박대기 기자는 항상 이제 모자를 되게 멋지게 잘 쓰고 다니시네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탈모인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 아픈 일. 그냥 이제 패션으로 승화하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예. 패션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예. 자, 오늘 치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치킨 좋아하시죠? 그럼요. 예.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울푸드죠. 그렇죠. 예. 소울푸드. 근데 예전에는 1인 1닭, 1닭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게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실 원탁의 기자들에서 항상 다뤄왔습니다. 항상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교촌치킨이 인상을 선언을 했어요. 이거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제가 또 먹는 문제 취재하다 보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11월에 이제 소비자원에서 한번 24개 치킨 브랜드를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무게를 쟀어요. 근데 이제 평균 무게가 이제 879g이 나왔는데 네. 교촌이 이제 625g으로 가장 가벼웠어요. 되게 좋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가볍다. 그러니까 가장 양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다 이게 뼈랑 같이 잰 무게입니다. 네. 근데 되게 이유를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게 치킨 업체들이 되게 이제 8호에서 12호 닭을 쓰는데 네. 이제 호수가 이제 높아질수록 무거운 닭이에요. 그렇죠. 큰 닭. 예. 근데 이제 교촌이 이제 8호를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조리법 차이도 있는데 네. 그 이제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치킨 표면에 예. 그 약간 울퉁불퉁한 그 튀김 옷 있잖아요. 예, 튀김옷. 그걸 컬이라고 하는데 네. 교촌은 요 컬을 다 그 제거하고 다 갈아내고 이제 양념을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김옷이 빠지니까 좀 무게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좀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촌이 제일 양이 적은데 네. 뭐 가격도 제일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선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촌 치킨이 뭐라 해야 되나 프랜차이즈 매장 수로 1등은 아닌데 그 매출 순으로는 이제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항상 가격은 먼저 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촌이 올리면 또 다른 업체들이 이제 따라서 올리는.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가격도 농심이 먼저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올리듯이. 그래서 아마 많은 소비자들한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올린 다음에 BHC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신호탄이 아니냐. 그만큼 이제 충성 고객이 많다는 그런 얘기고 그럴 수 있죠. 좀 선도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 정도의 뭐 브랜드를 또 갖고 있고 충성도가 있으니까 네. 자신감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겠죠. 자, 그런데 뭐 치킨 업체들도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배달비 뭐 한 5-6천 원 이상 되는 배달비를 합쳐야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제 허니콤보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정도인데 앞에서 뭐 소비자원의 그 발표 내용 이야기를 좀 장 기자가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소비자들이 이게 납득 가능한 가격 수준일지 물론 이게 좀 주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작년에 그 홈플러스에서 이제 당당치킨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6,990원짜리. 예전으로 따지면 뭐 반값 치킨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건데 이제 당시 이제 개발자인 이제 한상인 이사가 뭐 이 가격에 팔아도 남는다 이런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오, 네. 근데 좀 프랜차이즈랑 이제 홈플러스,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은 좀 사정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이제 홈플러스는 임대료라든지 뭐 가맹비라든지 뭐 추가 인건비, 기존 직원들이 튀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음료, 치킨 뭐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사실 빠지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뭐 납득 가능한 수준이 얼마냐 그걸 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뭐 최근에 식음료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사실 뭐 결국에는 시켜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고 그 프랜차이즈를 자영업자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남는 게 없다. 뼈 빠지게 우리가 일을 해도 소득은 점점 줄어만 간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계시고 공정위자료 보니까요. 2021년 기준인데 치킨집이 계속 늘어서 3만 개까지 달했더라고요. 근데 또 치킨집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속 또 창업이 되고 있고 이 현상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결국 말씀하시죠. 네. 네, 서민수 기자. 이제 그 어제 나온 자료죠. 그 치킨집이 2021년 대비 2021년이 2020년 대비 13.6% 늘어났다. 점포가. 네, 점포가 늘어났다. 29,000 몇백 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게 브랜드 숫자도 일정 수준 있으니까 뭐 그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창업에 그 폐업도 있으니까 창업을 뭐 얼마나 한다 이 문제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 가맹점 문제에서 보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 사람이 가져간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닭은 점포에서 튀기는데 본사가 돈을 버는 구조는 확고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죠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닭집에서 받는 뭐 무슨 닭 그다음에 양념, 기름, 종이박스, 무 이런 것까지 네. 이제 거기에 마진을 남기거든요. 그렇죠. 그 마진을 남기는 비율이 외식업종 전체 평균이 4.3%고 치킨이 이제 7%예요. 치킨이 이제 외식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업의 희망을 갖고 창업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그 가맹본부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으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큰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치킨 가맹점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업종별로 보면은 지난해 그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이 치킨은 마이너스 2.2%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숫자는 늘어났지만 한 가맹점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서 많이 늘리고는 있지만 이 한 가게당의 그런 매출이나 이런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하나의 상징이죠. 잠깐 그 배달비 이야기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이 배달비가 뭐 5,000원 넘어서 막 7,000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10,000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또 이 와중에도 일부 라이더분들은 배달비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배달비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죠? 이것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을 이제 지나고 이제 일상 회복이 많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이제 주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분들이 가져가는 소득도 많이 줄게 되니까 이제 건당의 배달료를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본 배달료가 3,000원 정도 선인데 4,000원 정도로 1,000원씩 올리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사실 배달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소비자한테도 받지만 업주도 내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는 치킨 같은 경우에 이 배달을 안 받고 직접 수령하면 10% 정도 할인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만 원짜리 치킨을 매장에 가면 18,000원이 되고 거기다 제로페이까지 먹이면 이제 16,200원에 구매를 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소비자는 이득이지만 이제 배달이라는 단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배달 그 결국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좀 성민수 기자 재밌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모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로 가입을 한 다음에 그 걸어서도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그 저희 가족이 이제 그 주문을 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가져가서 주문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 해봤는데 그 치킨 한 2,000원 정도 싸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배달비를 벌고. 네, 배달비를 벌고. 그래서 배달비를 번 것까지 합치면 이제 치킨을 2,000원 정도 싸게 먹은 거죠. 그보다 더한 그게 왜 생기느냐면 왜 생겼냐면 그 피크 타임에는
돈을 많이 주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료가 모든 시간이 같은 게 아니고 피크타임에 배달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전업 라이더들이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은 그 피크타임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만들어서 뭐 걸어 다니는 사람 아니면 그냥 자차로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유입돼가지고 피크타임에 돈을 많이 줄 때는 돈을 확 벌어가고 네. 그다음에 피크가 아닐 때는 또 그 배달료가 낮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업 라이더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좀 약간 하향 평준화로 갈 수도 있다. 일종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네. 아까 장혁진 기자. 그러니까 이 배달비가 이게 공개 경쟁이 참 안 되는 이제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소비자 쪽을 취재하지만 이 네. 배달비 공시제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 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을 그렇죠.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네,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조사하고 거기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데 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 몇 번에 안 나오던데요. 이거 맞아요. 어렵던데요. 찾아보기도. 그래서 뭐 이제 통계청이 이제 올해 12월부터 뭐 배달비 지수를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한 상태인데 뭐 이제 봐야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러게요. 뭐 배달비 공시제 이것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 거의 뭐 모르는 분들이 지금 태반이고 효과는 둘째치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치킨도 우리가 프랜차이즈 치킨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대형마트도 있고 뭐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 가면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파는 말 그대로 통닭도 있습니다. 대체제가 좀 있기는 한데 또 일부 프랜차이즈는 뭐 밤 9시 이후에 1+1 행사를 해서 이것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른 데들은 어떨까요? 가격을 또 올려야 될 사정들이 똑같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올리는 업체는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도 인내심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뒤에 올리는 업체들일수록 부담이 더 큰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거의 뭐 대부분 업체가 올렸다고 할 네, 만큼 그렇죠. 물론 그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적지 않을까 좀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랜차이즈 치킨이랑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치킨 그리고 이제 그 방문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치킨집도 있잖아요. 뭐 1+1을 하는 그 케이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치킨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치킨인데도 사실 상품의 속성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상품의 속성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치킨이 이 그 프랜차이즈 유통 구조의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원가 인상 요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그 식용유 값이 오르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또 식용유에서 반대로 또 뭐 닭값이 오르면 닭값도 반영해야겠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트라든지 아니면 좀 뭐 편의점처럼 이제 대규모 조리를 해서 유통을 하는 구조에서는 그런 걸 좀 상쇄할 수 있는데 개별 점포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닭을 튀겨서 공급하는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원가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요즘은 시장 통닭이 오히려 더 약간 힙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많이 가서 진짜 먹고. 옛날 그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파는 치킨. 네, 맞습니다. 가격도 싸고. 네. 맞습니다. 조성빈 님이 요즘 치킨 크기를 보면은 한 명이서 2마리도 먹을 수 있다고. 그만큼 작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구워서 파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더 작게 느껴지긴 해요. 기름이 빠져서. 그런 착시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르는 게 어디 뭐 치킨뿐이겠습니까? 뭐 생수, 빵, 뭐 술, 막걸리도 그렇고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여의도 가면요. 콩국수가 거의 뭐 14,000원짜리도 있고요. 예. 아, 그 유명한 집.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집에 6,000원대부터 다녔는데 14,000원. 예. 근데 이게 2배가 됐네요. 과연 상식적인가? 근데 그리고 또 원가가 오른 것보다 이제 다른 데들이 올리니까 같이 좀 편승해서 올리는 것들. 물론 이제 특정 그 가게를 이제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편승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뭐 근데 시장 경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올릴만 하니까 올린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참 그렇죠. 점점 이렇게 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건 어려워질 거고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스스로 만들어 먹는 그런 수밖에 없죠. 사실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옆 가게가 올린다고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느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게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 요금을 우리가 올렸잖아요. 택시 요금을 올린 다음에 그 도산한 택시 업체들이 나왔듯이 네. 그러니까 그 외식업도 경쟁이 치열한데 예. 해마다 창업하는 데도 많고 이런데 섣불리 그냥 옆 가게가 올린다고 나도 가격을 올린다 이거는 좀 업주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네. 그 식재료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외식 사업자가 쓰는 그 식자재 구매 앱이 있대요. 뭐 식봄이라는 네. 이제 어플인데 이게 거기서 이제 식자재 2,000개의 가격을 조사했는데 네. 그 1년 전보다 이제 평균 18%가 올랐다는 거예요. 네. 특히 뭐 양파는 이제 3배 가까이 오르고 뭐 스위트콘은 뭐 2배 넘게 오르고 이렇다고 하니까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어쨌든 그렇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은 그 최종 단계의 그런 식당 가격이 아니라 그 중간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수입사라든지 유통업체 쪽을 들여다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과 뭐 이제 기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각종 식자재 가격이 인상을 했었거든요. 또 환율도 안 좋고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국제 곡물 가격 이런 것 좀 안정화됐고 맞습니다. 환율도 안정화됐는데 그때 한번 올린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규제하는 쪽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가격에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다들 이제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도 있을 텐데 또 대표적으로 이제 외식 메뉴 중에 햄버거를 보면은 여기도 계속 거의 분기마다 뭐 한 200~300원씩 꾸준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 보면 수익성이 또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한 대표적인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에서 최근에 또 4개 정도가 M&A 시장에서 나와 있거나 M&A가 이제 성사가 되기도 했고요. 이쪽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햄버거가 제일 좀 핫하다고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내 버거 시장 규모가 뭐 어디 뭐 이제 시장 조사 기관 추산에 따르면 한 5조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이제 뛰어드는 거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고든 램지 버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들여온 회사가 이제 진경산업이라고 모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 굿스터프 이털이라고 이제 외국에선 그 뭐 오바마 버거라고 뭐 유명한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게 대우산업개발이라고 건설사였어요. 네. 또 얼마 전에 강남역에 그 파파이스 새로 문 열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신라교역이라고 이제 원양어업하는 회사가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워낙 좀 시장에 좀 너도 나도 좀 뛰어드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햄버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제버거 같은 것도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 지금 이제 원재료비가 상승하면서 조금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빨리빨리 돈다. 네. 네. 그래서 그 버거 왕 그다음에 네. 켄터키 후라이드 닭 뭐 이런 네, 네, 업체들은 사실 그동안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 팔기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그 가맹 본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사모펀드들끼리 이제 사고 파는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요 좀 물가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5%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보다는 조금 내려온 숫자긴 한데 여전히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외식 물가들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물가는 또 잡히지 않을 테고 그렇죠. 또 원재료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더 올린다면은 삶은 더 팍팍해질 테고 이 물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요? 그러니까 그 박대기 기자가 이제 그 국제 곡물가 네. 얘기했는데 이게 FAO라고 이제 그 농업계 유엔 같은 곳인데 이제 국제기구인데 거기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예. 근데 11개월째 지금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식량의 60%, 곡물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이 지수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식품이나 외식 물가에. 근데 이제 11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이제 식품 물가는 그 뭐 지금 계속 이제 오르고만 있단 말이죠. 이래서 좀 원래 이 식량 가격 지수가 내려가면 좀 시차를 두고 우리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구조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식품 회사들도 이제 가격을 올릴 명분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하, 맞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그 음식료 업체들 좋아하는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가격을 올리면 절대 내리질 않는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도 좀 말씀하시는 이해가 안 거죠.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원가 가격이 오르니까 식품업체들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예. 그게 그 원리였어요. 얘들이 한번 원가 오르면 올렸다가 올릴 때는 이제 마진이 약해지겠죠. 하지만 언젠가 다시 떨어지면은 그렇죠. 마진이 다시 벌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이제 치킨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아이템은 물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사이에도 우리 그 경제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 글자여서 이것만 말고 좀 사연 같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998님이 내 손가락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신 유품으로 이게 남아 있습니다라고 따뜻한 사연 보내주셨고요. 최덕현님은 추억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라고. 자, 최덕현님께는 이 반지는 없겠지만 커피 쿠폰이 있을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여러분의 퀴즈 정답과 사연을 받겠고요. 한 번 더 요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이거를 바 땡땡바 형식의 실물로도 살 수 있고요. 뭐 ETF 같은 금융 상품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수료, 세금, 그 비용이 좀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자나 배당 혹은 성장이 이 자체로는 없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히기도 하죠. 계속해서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테라루나 사태. 예. 권도형 전 테라폼 랩스 대표가 드디어 체포가 됐습니다.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가 됐죠. 자 그런데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뭐 트위터에 올렸던 글 혹은 뭐 팟캐스트 생방에도 출연을 해서 뭔가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괜히 이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벌써 한 1년 가까이 걸렸죠. 이 사람 잡는데. 권도영 씨가 세 개 나라에 머물렀던 거로 제가 알려진 것만 알려진 싱가포르, 것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네. 이렇게.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인터폴의 영향력이 강해서 좀 그 세르비아로 도피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세르비아는 우리나라와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데 그래서 뭐 숨기에는 좋지만 치안이 불안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몬테네그로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뭐 어제 KBS 뭐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뭐 전세기를 뭐 준비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이집트에서 전세기가 몬테네그로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건상으로 적색 수배가 걸려가지고 이제 체포된 것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전용기를 타고 이집트 가려고 했었다. 네. 근데 또 하필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또 맺은 나라라서 우리나라와. 네. 저는 그 몬테네그로에서 잡혔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세르비아는 내륙인데 몬테네그로는 해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혹시 아프리카로 넘어가려고 했나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공항에서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또 뭐 위조 여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여권들도 또 가방에서 더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참. 근데 예전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 영웅 무슨 뭐 가상자산업계 황제로 불렸더라고요. 2019년에는 이제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30인 아시아 리더에 꼽혔던 적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잠깐 불리기도 했었는데 테라루나 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51조 원을 넘었던 적도 있고요. 일단은 권도형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권도형이라는 사람은. 올해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고 만으로. 그리고 한때 저도 이제 한창 가상자산이 뜨거울 때 이 사람이 그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스탠퍼드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테라루나를 발행하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이 자산을 모았죠. 그런데 이제 테라루나라는 게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달러화와 이제 패깅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달러가 1그 UST 테라 가격하고 같다는 걸 유지를 시켜주면서 가상 자산에 좀 부족했던 신뢰 같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것처럼. 예, 그 수많은 자산이 모였고 또 이제 UST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연 20% 정도 이자를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은행 예치하지 말고 우리 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맡겨둬라. 그러면 연 20%씩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거의 뭐 돈 복사기다 이런 얘기 정도로 할 정도로 이게 결국 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대한 돈을 모았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이제 속속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상화폐 루나도 네. 딸의 이름을 딴 거라고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혼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딸 뭐 실명까지 언급이 되긴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코인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대기 기자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죠.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이제 안정적인 거다. 1달러에 패깅이 돼 있다. 고정이 돼 있다. 참 마법 같은 거였어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해서 19%, 20%의 이자율을 줄 수 있느냐. 근데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빌려준다라는, 대출해준다는 그쪽 용어로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19%, 20% 이자율도 충분히 수익을 내서 지불할 수 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계만 놓고 보면 그럴듯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을지. 그러니까 그 이자를 주기 위한 게 결국에는 이게 잘 되고 있을 때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그다음에 그 시가총액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이자를 줄 수 있죠. 근데 네. 일종의 그게 폰지 사기 스킴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스킴 하에서 근데 이제 그 폰지 사기에 사람들이 속는 원리는 사실 실제로 돈을 주니까 이자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속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거를 막지는 못하죠. 이거 문제를 처음 지적한 사람이 프란시스 코폴라라고 경제학자가 이제 이게 폭락장에서는 패닉이 오면 이걸 막지 못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패닉이 오니까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뱅크런이 벌어진 건데 스테이블 코인 원리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테라라는 코인 아까 US 달러와 패깅된 UST 같은 게 테라라는 코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루나라는 코인이 있어요. 코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테라 가격이 1달러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루나로 테라를 사고 예. 다시 이제 1달러보다 비싸지게 되면은 다시 테라를 더 공급하는 이런 식으로 예. 이 두 코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게 된다는 이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잘 동작하는 것처럼 몇 년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모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량 환전 사태, 뱅크런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게 이번 사태 이전에도 한번 그 가치가 0.95달러 정도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가지고 1달러를 만들어준 것처럼 외부에는 알려졌었는데 당시에 제3의 어떤 그 투자자가 거액을 받고 이거를 이제 테라를 매집함으로써 이걸 해결해줬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도 보도했습니다만 미국 SEC가 가지고 있는 혐의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자기들도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기 아니냐, 알고 이렇게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SEC도 그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네. 있다라는 그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위험한 데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잃고 하느냐라는 지적도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뒤편에서는 이렇게 믿음직하게 설계를 해놓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시세 조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던 거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 권도영 씨가 어디로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몬테네그로에 있고 기소가 된 걸로 이제 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간 정도라고 정정이 돼서 보도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압송이 되는 거냐 아니면 미국 가서 재판 받는 거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지금 뭐 피해자 카페에서는 뭐 투표를 네. 한번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미국 송환에 찬성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으로 가면 이제 더 센 처벌을 받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좀 그 기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쓸쓸한 거죠, 이거. 예. 뭐 한간에서는 이제 뭐 이제
뭐 피해 규모가 한 50조가 넘으니까 네. 뭐 미국에서 재판 받으면 뭐 징역 100년 이상이 나온다. 뭐 이런 뭐 관제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2009년에 뭐 그 72조 그 다단계 금융사기 저지른 메이도프가 네. 징역 150년을 받은 적이 150년이요?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저희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뭐 또 신현성 공동대표가 또 한국에 있으니까 네. 수사를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권도영 씨가 오는 게 좋겠죠. 네, 저도 이제 주요 이제 이 단서들이 드러나고 신현성 씨의 관계라든지 다른 직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나려면은 이 사람들 기반이 기본적으로는 한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인 설립은 다른 곳에 했지만은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벌 수위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잘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처벌 수위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라도 있어라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의 마음은 참 참담하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리고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뭐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이제 다른 가담한 사람들의 그 숨겨진 재산이라든지 미리 빼돌린 재산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낱낱이 밝혀야 될 텐데 그 한국에 더 밝혀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 송환이 되면 네. 이제 피해 변제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에서 미국 법원이 뭐 민사몰수 같은 걸 해서 불법 재산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예. 그 우리 법원에서 이제 나눠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쪽에서 동결을 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의외로 복잡해지네요. 이제 미국에서 형이 더 많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또 그 플리바게닝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다른 무언가가 나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업자가 다 했고 자기는 이제 그냥 수행만 했다 이렇게 나서면은 네, 굉장히 썰렁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권도용 씨보다 더 큰 누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국내에서 피해자가 국내에만 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요. 피해자가 테라루나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야, 근데 이분들이 혹시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거 피해 보상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전례가 없던 그쵸.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주식에 투자한 거랑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매수 가격과 매수 시점과 그다음에 그 매수 시점에서 이 정말 모르고 여기에 속아서 샀다는 거를 각각 증명을 해야지 또 배상을 할 수 있고 그걸 입증하는 데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불법행위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장혁증이죠. 예, 네. 이제 그 불법행위가 있었고 뭐 그거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배상하라 이런 이제 법리인데 첫째로는 그럼 이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인정이 돼야 되고 네. 둘째로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정이 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과연 그 찾아올 돈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 그 폰지 사기 같은 경우에 중간에 20%씩 이자를 나눠줬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이자를 되찾아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공범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미 이제 빼돌려진 수많은 돈 중에 상당수는 그 이자로 지불이 돼 있을 거고 남아 있는 재산도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을 누군가 가져왔다면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이걸 가담한 사람인지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개인 재산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손해배상이라는 게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블록체인 기술로 어딘가 이제 메어놓고 네. 암호화폐니까 암호자산이니까 그렇게 해놨을 때 과연 이거를 동결해놓고 또 피해자들한테 배분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선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 통계로 62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서 줄어든 게 62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G7 정상회의 열릴 때 여기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좀 규제해야 된다. 그 규제 필요성을 좀 같이 논의할 거라고 하거든요. 조금 제2, 제3의 이런 사태를 좀 막으려면 어떤 점을 좀 제도하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는데 그 스테이블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담배처럼 그 마일드 이런 것처럼. 네.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담보를 갖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아닌 코인도 있고 뭐 물론 담보가 있는 것도 그 이제 가치가 무너진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좀 이 뭐 스테이블이라는 그
이 이름을 붙이려면 무언가 담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강제시키는 그런 규제도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자산을 이제 예치시킨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요. 저 근데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조금 흔들리면서 오히려 야 이거 비트코인이 그러면 대안으로 진짜 안전자산 되는 거 아니야? 뭐 금값 오르듯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켠에서는 엔비디아의 최고 기술 책임자죠. 이분이 가상자산은 아예 쓸모가 없는 거다. 사회, 인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그 엔비디아 칩이 가상자산 채굴하는 데 쓰이는 것보다 네. 챗 GPT나 이런 거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보면 했더라고요. 최고의 고객들인데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네, 이분 그냥 고객을 배신하고 있어요. 영업이 아니라 기술자여서 기술 책임자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영업 담당 임원이어서 이런 말 절대 안 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런 흔들리는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가상일 뿐인지 어떻게들 보세요? 그 미래는 이제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 현재로서는 그 이게 과연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번 이제 테라 루나 사태를 보면서 네. 그런 코인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떠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 그 트러스트 신뢰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했던 얘기가 뭐 금을 대체할 안전자산이다. 네. 근데 아직까지 금은 이제 실물이 있고 우리가 그걸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과연 그게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금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박대기 기자, 성민수 기자, 장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퀴즈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알려드릴게요. 2926님이 전 남친이 준 이 목걸이가 있는데 팔아야 할까요?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예. 사랑은 이제 옛사랑은 잊혀지죠. 그리고 이거는 녹여서 새로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창업 트렌드 시간에 우리가 뭐 아까 치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성공하는 가게의 비밀을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